네, 그러면은 이제 멀티미디어의 구성 요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이죠. 그리고 주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이 됩니다. 텍스트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작했을 때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보다 용량을 적게 차지하죠. 우리가 문서 용량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는 영상이나 사진에 비해 덜하죠. 용량을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같은 용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가 같은 용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표현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책 한 권이 영상에 비하면 엄청나게 용량이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굉장히 저용량이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를 활용할 때 보통 이제 코드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전 관련된 강의에서 한번 잠깐 봤었겠지만, 코드 시스템이란 거는 우리가 컴퓨터는 보통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무조건 이진 바이너리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이진 코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문자를 저장할 때도 이진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진화 시키기 위한 코드가 코드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진 코드를 각 문자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숫자 A는 뭐, 뭐 43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스키 코드 값을 저 외우고 있진 않아가지고 아무튼 각 문자에 할당하는 이진 코드, 각 문자를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려면 이진화 시켜야 되는데, 이진화 시키기 위한 규칙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게 이제 코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 시스템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A를 1로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A를 101로 저장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A를 10, 11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이 규칙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 오늘 살펴볼 건데,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고, ABCDIC라는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코드일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했으면 처음에 많이 배우는 코드이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문자 코드로 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7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7비트. 그러면은 7비트니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수는 총 128개죠. 128개로 표현하는 게 128개를 표현하는 게 아스키 코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이 128개가 어떤 건지 다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알파벳과 문자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과 특수기호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언어들은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른 언어들을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유니코드입니다. 한자도 표현해야 될 거고, 우리 한글도 표현해야 될 거고, 일본어도 표현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스페인어, 그다음에 태국말 이런 것들도 표현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유니코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16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6비트로 표현하면 벌써 6만 개가 넘어가는 문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모두 한 코드 시스템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유니코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16비트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16비트 이상 쓰기도 합니다. 32비트까지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 자체가 6만 개 훨씬 넘어섰어요 벌써. 그래서 32비트로 쓰기도 하고, 또는 가변 비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유니코드 자체가. 아무튼 컨셉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아스키 코드라는 거는 알파벳 위주로 작성이 된 코드 시스템이었는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코드 시스템, 코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표준화한 게 유니코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비트로 시작을 했고요. 아스키 코드가 이제 처음에 7비트로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8비트면 8비트지 7비트로 사용한 이유는, 처음에 아스키 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1비트는 통신, 에러, 검출용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7비트란 거고, 그 다음에 확장 아스키 코드라 해가지고 256개까지
쓰는 것도 있어요. 8비트를 전부 다 활용하는 확장된 ASCII 코드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ABCDIC는 사실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간단하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IBM사에서 이제 서버급의 중대형 컴퓨터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문자 코드고요. ASCII 코드와 다르게 8비트를 사용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수는 256개다 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256개를 다 활용하진 않고 한 150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이 중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코드 시스템은 살펴봤고, 그러면 텍스트를 저장하는 형식도 다양한데요. 다 아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txt, 이거 뭘까요? hwp, 예, 한글 파일이죠. 그 다음에 docx, doc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워드 프로세서의 형식이죠. 그래서 txt 같은 경우에는 딱 코드 시스템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코드만 저장해요, 코드만. 문자 코드만. 문자 코드만 저장을 하니까 어떤 특수한 표라든지 어떤 서식이라든지 이런 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에 저장되는 건 문자 코드만 저장되기 때문에 표, 서식, 그래픽 같은 것들을 저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HWP나 DOCX 같은 경우에는 말한 표, 서식 이런 것들 다 저장할 수가 있죠. HWP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형식이고요. 네, 현장명은 동일하게 HWP입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든 이제 DOCX 같은 경우에는 MS 워드에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DOCX는 이 저장 형식, 파일 형식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다양한 이제 에디터들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이제 이 DOCX 같은 것들을 편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공개해놨기 때문에. 네. 그리고 텍스트 파일 형식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DF죠. PDF. 이거는 이제 어도비사에서 만든 문서 파일 포맷인데요. 앞서 이제 DOCX나 이 닥스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 한글 컴퓨터 파일과 다르게 얘네들은 뭐 우리가 글꼴이나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일 줬는데 열었는데 막 다 깨져 있고 이런 게 이 한글 컴퓨터나 DOCX 그러니까 MS 워드 뭐 버전 안 맞으면 깨질 수도 있고 글꼴 없으면 깨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PDF예요. 그래서 이 PDF 같은 경우에는 원본의 글꼴이나 이미지, 그다음에 그래픽과 같은 문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운영체제나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글꼴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자체적으로 압축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환경에서 쉽게 문서를 공유할 수 있겠죠. 압축해서 용량이 작아질 테니까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보안 기능들도 좀 강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PDF 문서의 장점과 단점 살펴보면은 장점은 이제 호환성이 높고 파일의 무결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한 파일이 그대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파일이 다 동일하게 보여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서의 사용과 관리가 편리하고요. 네, 보안이 뛰어나죠. 하지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은 일단 제작 방식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파일 형식이 존재하죠. 뭐 한글에서 만든 것도 PDF로 저장도 가능하고 MS 워드에서 만든 것도 PDF로 저장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심지어 그 뭐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죠. 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한 제작 방식이 있다.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불편하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글꼴이라든지 이런 다른 호환성에 상관없이 문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편집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상에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MS 워드나 한글보다는 문서를 읽는 데 있어서의 가독성은 PDF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 있죠.
다양한 PDF. 사실 요새는 아도비 이 아크로벳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PDF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도 많고요. 다음으로 텍스트에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마시고요. 목이 좀 아파요. 이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입니다. 그림, 사진. 2차원 평면 위에 나타난 시각적인 어떤 표현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쓰이는 거고요. 이제 주로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스타일러스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2차원 이미지, 사진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스캐너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2차원으로 이루어진 시각적 결과물, 시각적 표현물, 이걸 이미지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그림, 도형 등과 같은 형태로 저장되고 픽셀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픽셀 단위라는 게 픽셀이 이제 디지털 이미지의 최소 단위죠. 보면은 사실은 이 2차원 평면이라는 게 격자로 되어 있죠. 뭐 우리 미디어학 학생들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차원 평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드, 이런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 하나를 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너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민망하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이미지들은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미지를 표현한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이미지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맵 방식이 있고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이라는 어떤 바둑판 모양의 미세한 격자 위에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주사선을 이용해서 2차원 컴퓨터 화면을 픽셀 형태로 분할한 뒤 사용을 한다. 뭐 어려운 것처럼 써있지만 어쨌든 2차원을 그냥 컴퓨터 화면에 픽셀 형태로 뿌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픽셀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저장 용량이 또 필요하겠죠. 저장 용량. 저장 용량을 이제 비트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뭐 8비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4비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을 할 때는 각 픽셀이 가지고 있는 비트 수도 중요하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벡터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 방식은 이렇게 2차원 그 어떤 그림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수학적인 공식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공식만. 그렇게 되면은 2차원 그리드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을 벡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비트맵 방식은 해상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벡터 방식은 해상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상도가 무관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비트맵은 격자를, 사이즈를 이미 정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해상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해상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벡터 방식은 그 그리드 격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그립니다. 다시 그리기 때문에 해상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리면 되니까 해상도가 뭐 품질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있는 모니터도 사실은 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격자로. 저 모니터도 다 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으로 그린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격자 이미지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이해되시죠? 근데 이 격자 이미지로 만들 때 여기에 해당하는 뭐 수식 같은 것들, 여러분들 커브 같은 거 쓰면 나오잖아요. 그런 수식 같은 것들로 여기를 다시 그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렌더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이해되시죠? 비트맵 방식과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비트맵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 벡터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결국 모니터로 우리가 다시 보여줄 때는 벡터 방식이라 하더라도 비트맵으로 렌더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 방식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하는 프로세스 때문에. 네, 그런 거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또 표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스맵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 프로세싱 계열이라고 보고요. 벡터 방식은 드로잉 계열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MS 오피스, 그 윈도우즈에서 쓰는 그립판 같은 게 비트맵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 삼각형도 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맵은 우리가 정한 해상도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품질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반면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그리는 게 벡터 방식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사각형이랑 이 컨트롤 포인트들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벡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확대를 해도 뭐 이 격자가 생기다든지 이렇게 화질이 깨지는 게 없죠. 반면에 옆에 있는 건 사진이니까 좀 화질이 떨어져 보이죠. 네, 이런 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미 처리 방식도 얘는 이제 픽셀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벡터 방식은 수학적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고 비트맵 방식은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해상도를 결정했으니까. 반면에 벡터 방식은 파일 용량이 작고 이미지 크기가 변해도 파일 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학적 함수 다시 그리니까요. 비트맵의 특징은 해상도는 픽셀 수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각 픽셀당 비트 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으면 저장 용량도 커지겠죠. 반면에 벡터 방식은 그렇진 않습니다. 대신에 그릴 게 많아지면 용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확대, 축소, 회전해도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미지의 선, 면이 매우 선명하게 표현이 된다. 물론 근데 비트맵 방식도 해상도가 충분하면 선명하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결정된 해상도를 충분히 다 쓰냐 못 쓰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비트맵 방식은 일반적으로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가 벡터 방식보다 빠릅니다. 왜냐하면 벡터 방식은 한번 렌더링을 해야 되니까. 비트맵 방식은 그대로 다시 모니터에 그리면 되지만 벡터 방식은 모니터에 그리기 위해서 비트맵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비트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은 BMP, GIF, JPEG, TIFF 이런 것들이 있고요. 벡터 방식은 AI, 일러스트레이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판을 포함해서 포토샵, 페인터, 페인트샵 프로 이런 것들이 비트맵 방식이고요. 물론 이 안에도 기능적으로 벡터를 쓰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냥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벡터 방식으로 를 주로 쓰는 게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제 이미지 우리가 어떤 게 이루어졌고 픽셀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형식이 비트 방식이 있고 벡터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미지를 색칠할 때 또 다양한 이제 컬러 모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RGB와 CMYK. RG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 혼합 모델이라고 하죠. 빛의 삼원색을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TV나 컬러 모니터 등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RGB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CMYK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에 이제 적용이 되는 모델인데요. 가산 혼합 모델이 아니라 감산 혼합 모델이라고 하죠. 사용되는 거는 청록색, 이게 시안이죠. 선홍색, 마젠타고요. 옐로우, 노란색, 그다음에 블랙, 검은색으로 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컬러 프린터와 인쇄, 페인팅 등에 적용이 된다. 이 검은색으로 사실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인쇄를 할 때 검은색을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장하는 거는
이미지 파일 형식을 저장하는 거는 뭐 비트맵, BMP라는 것도 있고요. JPG라는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주로 JPG, .jpg 이런 거 있죠. 네, 이 파일 형식이 이 JPE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확정된 사진 압축 관련 알고리즘이 적용된 이제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 비트맵, BMP보다는 JPEG이 화질 대비 용량이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웹사이트라든지 인쇄, 출판, 광고 분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미지 포맷입니다. 이제 BMP는 가장 이제 사실 근데 이건 압축이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형식 중에 가장 간단하고요.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기본 포맷입니다. 어, 이제 JPEG과 같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JPEG은 그냥 이미지 한 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니메이션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있는데 그걸 GIF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송을 위해 만들어진 파일 형식인데요. 무손실 압축 방식인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손실 압축 방식을 쓰는 GIF도 있습니다. GIF의 어쨌든 가장 큰 특징은 보통 8비트 색상 팔레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RGB 모델을 쓰게 되면은 RGB 색상 모델을 쓰게 되면은 각각 채널이 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비트로 이미지들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트루 컬러라고 하는 겁니다. 트루 컬러라고 해요. 그래서 한 픽셀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채널로 이루어져 있다. RGB 채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은 8비트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GIF는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요거를 8비트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색상 팔레트라는 거를 256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팔레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그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은 엄청 뭐가 깨진 것 같죠? 색상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표현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색상 가지수가 너무 한정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6의 3승배만큼 3승이니까 훨씬 표현 색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깨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보통 GIF 방식 중에 타일 인코딩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깨질 수 있는 부분들을 격자 형태로 나누는 겁니다. 격자 형태로 나누고요. 이 각각을 256개의 팔레트씩 쓰는 거예요. 256개. 이 전체의 256개가 아니라 이걸 나눠가지고 256개로 또 팔레트를 별도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GIF지만 애니메이션이 있는 보통 GIF라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이렇게 지금 이거만 봐도 여기만 봐도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죠.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는데 256개씩 나눠서 저장하게 되면은 트루 컬러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GIF의 또 다른 특징은 투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있죠. 네,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GIF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색상 팔레트라는 걸 활용하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투명 채널을 활용하기 위해서 PNG라는 게 개발이 되게 됩니다. GIF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파일 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24비트 트루 컬러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투명까지 하게 되면은 8비트가 추가돼서 32비트를 쓰게 돼요. 근데 아무튼 이제 PNG 형태를 쓰게 되면은 이 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 무압축도 할 수 있고 압축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웹에서도 많이 쓰이는 포맷 중에 하나입니다. GIF. 네, 그래서 이미지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GIF 설명하면서 애니메이션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멀티미디어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애니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움직임이 없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촬영 기법이나 영화를 가리키는 걸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사물을 움직이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막 보이게 만드는 촬영 기법 이런 거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그게 당연히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아날로그적인 거죠. 페인팅도 직접 물감으로 막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찰흙 같은 걸로 여러 장 사진 찍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통적 애니메이션이죠. 반대로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컴퓨터와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영상으로 만드는 거. 디지털 애니메이션 좀 더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2D 애니메이션과 3D 애니메이션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무튼 2D 이미지와 3D 이미지들을 결합해서 화면에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구현하는 기술이고요.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의 상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원래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영상은 1초에 몇 장, 1초에 30장 이런 식으로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장의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는 걸 영상 또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셀 애니메이션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셀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여러 장의 투명 용지에 그림을 채색한 이후에 이를 합쳐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이 투명 용지를 쓰는 거는 배경 같은 건 한 번만 그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각 프레임은 하나의 배경 셀과 움직임을 반영한 여러 장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배경, 백그라운드 쓰는 이런 셀은 하나가 있고요. 이 위에 캐릭터가 움직이는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장을 만들어 백그라운드 하나만 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배경이 바뀐다면 백그라운드 셀도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셀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유튜브로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매번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힘드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게 디지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매 프레임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어떤 수학적 공식에 의해서 캐릭터의 모션을 이렇게 몇 개 주게 되면은 중간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제 2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페인트 등과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2차원 평면 이미지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파워포인트에서 또 애니메이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D 디지털 애니메이션이겠죠. 그리고 3D 디지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미디어학 학생들 잘 알겠지만 마야라든지 또는 뭐 스케치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3D 애니메이션 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입체적인 가상 공간을 애니메이션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신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의 캐릭터 모델링이 완료되면 이를 변형해 또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 재사용이 좀 용이하다. 매번 한 장 한 장 그릴 때는 재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이 모델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재사용 사용이 가능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애니메이션 저장하는 형식은 동영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MP4라든지 또는 뭐 AVI라든지 다양한 동영상 형식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다양한 동영상 형식을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만을 위한 이제 포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GIF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이미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파일 안에 이미지 순서,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반복 횟수 같은 것들을 GIF 포맷 안에 이런 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플러그인이 따로 필요 없이 웹 광고나 아바타 제작 같은 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 그 배너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포털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바뀌는 영상들로 이루어진 이미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이제 GIF입니다. 그리고 이제 GIF 같은 경우에 비트맵으로 저장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에서 만드는 건데요. 플래시라는 거는 벡터 방식으로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과거에 많이 쓴 겁니다. 현재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2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제작도 간단해 소규모 제작 회사들이 2, 3분 분량의 작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했었다. 근데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거 거의 이제 안 씁니다. 모든 브라우저도 지원하지 않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플래시로 작업한 후에는 뭐 FLA라고가 SWF라는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말 그대로 들리는 거죠. 청각과 관련된 매체고요. 어떤 음원이 공기 분자를 진동시켜 발생한 공기의 파동을 음악으로 우리가 청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이제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형을 가지고 이 구성 요소를 살펴볼게요. 사운드 자체라는 거는 이 파형, 공기를 매개체로 진동하는 압축성 파동 형태를 띠는 어떤 음파, 이걸 사운드라고 하고요. 이 사운드는 어떤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파들은 파동에 해당하는 파형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파형은 특이하게 계속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운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파형을 가지고 있고 이 파형 안에는 주기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제가 똑바로 그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에서 음파의 압력 변화가 한번 온전히 반복되는데 드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겠죠, 주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개념이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한번 반복하는데 만약에 60분의 1초가 걸렸다. 10분의 1초가 걸렸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기를 다른 말로 주파수로 얘기하면 60분의 1초니까 1초 동안 60번을 주기가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이 주기가 60번을. 주파수는 주기값의 역수인 개념인데요. 1초당 주기의 개수입니다. 즉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기가 60분의 1초라면 주파수는 60Hz인 겁니다. 이 헤르츠라는 게 주파수의 단위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진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진폭은 이 가운데 0 평균선을 기준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냐, 높낮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진폭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파수, 그러니까 얼만큼 1초당 몇 번 반복하냐, 사이클이 몇 번 진동하냐 이거고요. 이 주파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주파수가 높을수록 고음이고요. 낮을수록 저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Hz보다는 10Hz가 더 저음인 겁니다. 50Hz도 사실 저음이지만 아무튼 더 저음이에요. 그리고 진폭, 네, 파형의 기준선에서 최고점까지의 거리,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어떤 기준선, 여기가 0이라고 보면은 여기 이 기준선으로부터의 거리를 뜻하고요. 이게 더 큰 소리고요. 이게 더 작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크면 소리의 크기가 크고요. 진폭이 낮으면 소리의 크기가 작습니다. 아시죠? 다음으로 음색입니다. 음색은 여러분들 가수들 뭐 음색이 좋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음을 내도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타형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높낮이가 같아도 사람 또는 악기에 따라 음파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서 드러나는 어떤 맵시,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음색이라고 합니다. 사운드 이제 파일 저장하는 파일 형식도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웨이브 파일 형식이 있습니다. 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 소리나 음악 등과 같은 사운드 정보를 녹음하고 재생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웨이브 파일을 많이 아직도 쓰는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형식인데 파형을 그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무압축으로 저장이 가능하고요. 확정 장명은 WAV라는 형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날로그와 거의 차이 없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사실 근데 압축 형식도 있습니다. 웨이브 안에서도 웨이브라고 무조건 무압축은 아니고요. 압축 형식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무압축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좀 설명드려야 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사가 만들었다. 그런 정도겠네요. 네, 다음으로 미디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한 파일 형식이고요. 사실은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파일 형식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어떤 그 표준 그다음에 이 표준을 지원하는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일컬어서 이제 미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로 이제 이거는 악기 자체에 대한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주로 게임이나 게임 사운드 트랙과 스튜디오 녹음 등에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악기와 관련된 어떤 파일 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MP3.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아는 거죠. MP3 플레이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대중화된 포맷이고요. 이제 엠팩이라고 하는 동영상 그다음에 사운드 관련된 그, 그 압축 관련된 그룹인데요. 여기서 오디오 규격에 맞게 개발이 돼서 어, 손실 압축 포맷이고요. 사실은 뭐 이것이 3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 밑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제 표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엠팩이라는 그룹에서 만든 표준이고 음악 관련 각종 사운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고요. WMA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미디어 오디오라는 포맷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환성이 낮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데서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뭐 모바일 같은 데서 잘 지원 안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WMA가 MP3보다 용량이 더 압축 효율이 좋거든요. 동일한 음질을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용량은 절반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형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몇 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MP3 이 두 개보다도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건 AAC예요. 이 AAC라는 그 사운드 파일 형식을 가장 많이 쓰고요. 이 AAC는 여러분들이 보는 동영상들에 보통 AAC로 압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AAC라고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 아니면은 뭐 MP4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M4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도 한데 아무튼 AAC라는 게 가장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무료거든요. 예, 무료 포맷이기도 하고 MP3 만들었던 그룹들이 만든 거라서 요새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다음으로 비디오 살펴보겠습니다. 비디오는 사진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사진이 여러 개 있는 거. 사진이 여러 개 있는 거를 이제 비디오라고 합니다. 영상을 의미하는 용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정지 화면이 재생되는 정지 영상 구조다. 그러니까 뭐 여러 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이루고 있는 이 사진 각각을 다른 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네, 이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정지 영상 하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 이제 프레임들끼리는 굉장히 화면이 유사하겠죠. 네. 근데 사진보다 비디오는 훨씬 더 많은 사진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많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용량도 훨씬 크겠죠. 그래서 이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역폭은 용량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송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대역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위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역폭의 크기가 클수록 고품질의 대용량을 재생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뭐 5G 대역폭은 5G는 대역폭이 얼마고 LTE는 대역폭이 얼마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거기서 쓰는 대역폭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역폭을 얘기할 때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허용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 그걸 대역폭이다. 초당 전성량으로. 단위 시간당. 보통은 초당이니까요. 네. 아무튼 그리고 그 비디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초당 프레임 수가 중요합니다. 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비디오랑 영상이라는 거는 여러 장의 프레임,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초당 몇 개냐, 장수가. 그거를 보통 F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초당 프레임 수, 프레임 per second. 이거를 줄여서 FPS라고 하고요. 비디오에서 프레임이 바뀌는 속도입니다. 그럼 비디오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일단 우리가 사진 크기는 어떻게 데이터를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진은 해상도가 뭐 가로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로 값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픽셀당 비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미지 하나, 이 프레임 크기는 당연히 프레임 이미지 해상도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W 곱하기 H겠죠. 그리고 픽셀당 비트 개수. 보통은 24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4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비디오 데이터가 필요한 어떤 대역폭, 단위 시간당 전송량은 이 데이터의 크기 곱하기 초당 프레임 수겠죠. 여기서는 이 대역폭이 초당 대역폭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앞에서 구한 거 곱하기 보통은 30 FPS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의 크기는 그러면 이게 초당이니까 실제 재생 시간을 초로 바꿔서 곱하면은 필요한 데이터의 크기가 나오겠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24비트 트루 컬러고요. 프레임의 해상도, 이미지의 해상도가 1280 곱하기 720, W가 width, 1280이고요. 하이트가 1220입니다. 네. 그리고 초당 프레임 수, 제가 말씀드렸죠. 30fps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재생 시간이 30초다. 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한 장 데이터 프레임 한 장당 크기가 약 2.7MB가 되고요. 대역폭은 거기다가 프레임 수를 곱한 거랬죠. 초당 초당 전송량이니까요. 초당 데이터 크기니까요. 그래서 이 2.7MB 곱하기 30을 하게 되면은 약 82MB가 되죠. 초당 82MB가 되고요. 비디오 데이터 크기는 초당 82MB니까 총 30초니까 여기다 30을 곱하면 약 2460MB. 그러니까는 거의 2.4메가 정도 되겠죠. 다시 2.4GB 정도 되겠죠. 저는 1280-720, 이게 1280-720이 HD 영상이거든요. 이 HD 영상 30초짜리가 사실은 2.4GB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4GB면은 DVD 용량의 57초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DVD, CD 같은 거 보면은 한 2시간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너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압축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압축을 하냐면 거의 100배 이상으로 압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우리가 저장 매체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디오의 압축과 코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압축은 말 그대로 압축을 하는 건데요. 영상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압축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영상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용량은 줄이되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영상을 재생할 때는 코덱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비디오를 압축을 했으면 이 압축을 다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제 압축을 하는 과정을 인코딩 작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된 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인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복원해서 출력하는 작업을 디코딩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영상을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코덱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어떤 영상 필름이 있을 때 그걸 비디오 코덱으로 인코딩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오디오만의 코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코덱에서 인코딩을 거쳐서 비디오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는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실제로 볼 때는 이 압축된 인코딩된 데이터를 다시 디코딩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필름은 이제 복원이 되게 되고요. 사운드도 역시 복원이 되게 돼서 시간에 맞춰서 재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압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압축을 할까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이 인접한 프레임들끼리 변화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모든 비디오 압축 알고리즘들은 이 주변 프레임들을 분석을 합니다. 주변 프레임들을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것들만 추가적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기준 프레임으로부터 차이가 있는 것들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통 비디오 코덱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동일한 용량으로 해볼게요. 만약에 5GB다. 5GB에 2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30초만 해도 그 이제 2기가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2시간 동영상을 5기가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주변 프레임들의 차이를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움직임이 많은 영상을 화질이 좋을까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그 영상이 화질이 좋을까요? 당연히 영상 속에서 움직임이 적은 영상들이 같은 용량이라면 화질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압축 방식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차이를 저장을 하는데 막 빠르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차이를 저장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용량을 유지하려면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뭐 인기가요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보면 화질이 더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뒤에 막 LED 영상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압축에는 더 안 좋은 것들이에요. 이제 아무튼 압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 압축 코덱 방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디오 압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코덱이 H264라는 것도 있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H265 다른 말로는 HEVC라는 코덱도 있고요. 이 효율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이게 표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동영상 그러니까 스트리밍 하거나 이럴 때는 H264가 표준으로 쓰이고 있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엠팩 그룹에서 만든 거고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게 또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게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구글에서 만든 게 VP8이라는 게 있고 요것과 유사한 겁니다. 요것과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 H265라는 것과 비슷한 게 VP9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디오 압축 코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성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음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AAC 같은 겁니다. 사운드가. 근데 이제 H265 같은 경우에는 H264보다 이제 압축 효율이 2배가 좋아져가지고요. 같은 용량이면 같은 품질이면 얘의 용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필요합니다. 대신에 방금 설명드렸던 이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작업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영상 코덱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길었죠? 다음으로 멀티미디어의 응용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